体の体制と米国の現状度に鑑み、上の措置をもって 1945년 일본 제국주의 패망과 함께 한국은 광복을 맞았다. 한반도는 새나라를 세울 희망으로 가득 찼다. 하지만 북이 38도선을 기준으로 북에는 소련군이, 남에는 미군이 진주했다. 제2차 세계대전기에 협조적이었던 미국과 소련은 대립하기 시작했고 정치가들 사이에도 이념적 대립이 생겼다. 소련은 먼저 북한에서 토지 개혁, 지주와 자산가의 수출, 중요 산업 국유화 등을 추진했다. 연합국이 통일국가를 수립할 방안으로 마련한 미소 공동위원회는 신탁 통치 문제 등을 둘러싼 좌우의 대립 끝에 결렬됐다. 북한에서는 공산당 주도 아래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와 북조선 인민위원회 등을 거쳐 정부 수립이 추진됐고, 남한에서는 유엔 결의에 따른 총선을 통해 정부 수립이 추진되었다. 결국 1948년 8월과 9월 한반도에는 두 개의 체제가 들어섰다. 하나는 남쪽의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이었고, 다른 하나는 북쪽의 공산주의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었다. 무력을 써서라도 남한을 공산화하길 원한 북한의 김일성 정권은 무력 침공에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었다. 북한은 일제로부터 거대한 중공업지대를 물려받은 데다 일찌감치 일당 독재 체제를 구축했다. 게다가 소련이 북한의 남한 공산화 계획을 강력히 지지하였다. 반면 남한 이승만 정부는 새 국가의 기틀을 다지는 것만도 벅차서 그 북진 통일 주장은 고고에 그쳤다. 결국 전쟁을 벌인다면 그것은 북한일 것이었다. 김일성은 1948년 9월 북한 정권 수립 직후부터 무력 남침을 꾀하였다. 김일성은 1949년 신년사에서 국토 완정이란 용어를 무려 13회나 사용하면서 무력 남침의 의지를 강하게 드러냈다. 스탈린은 북한의 수총 15,000정, 각종 포 139문, T-34전차 87대, 항공기 92대 등 무기를 지원하였다. 스탈린은 김일성에게 남침 전쟁 문제를 중국의 마오쩌둥과도 협의하라고 지시하였다. 남침 준비차 중국인민해방군 내 조선인 2개 사단을 넘겨줬다. 1949년 6월 미군이 남한에서 철수하자 김일성은 8월 다시 스탈린에게 남침을 허락받고자 했다. 하지만 스탈린은 여전히 전면전은 시기상조하여 허락하지 않았다. 그러자 김일성은 강원도 삼척 등 일부 지역만이라도 점령하고 싶다고 청했다. 스탈린은 북한의 무력 남침보다는 남한 내 빨치산의 도장 공개에 의해 공산화를 꾀하라고 지시했고, 이에 따라 남노당은 9월에 남한 각 도시의 경찰서와 관공서, 군사령부에 대한 공격과 같은 전면 공세에 나섰다. 당시 개성, 옹진 등 38선 주변 지역에서는 빈번히 남북 간 전투가 벌어졌다. 우발적인 소규모 전투가 대규모 전면전으로 커질 수도 있었기 때문에 스탈린은 1949년 10월 김일성에게 38선 전투를 하지 말라고 지령을 내렸다. 이후 38선 전투는 소강 상태에 들어갔다. 1949년 하반기에 들어 공산진영을 북돋우는 방향으로 정세가 변화했다. 1949년 8월 소련이 핵실험에 성공하였고, 10월에는 마오쩌둥이 국공내전에서 승리하여 중국을 공산화했다. 중국 공산화 시 미국이 개입을 포기하자 김일성은 북한의 남침 시에도 미국이 개입하지 않을 것이라고 낙관하였다. 김일성이 1950년 1월 소련 대사를 통해 남침 공격을 위한 스탈린과의 회담을 청하자 스탈린은 여전히 남침을 위해서는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며 자신은 이 문제로 다시 김일성과 만날 용의가 있다고 답신하였다. 1950년 4월 초 김일성과 박헌영은 비밀리에 다시 모스크바를 방문하였다. 이 회담에서 스탈린은 비로소 중국이 동의한다는 조건으로 북한의 선제 남침 전쟁을 승인하였다. 여기서 중국의 동의를 조건으로 한 것은 소련이 시킨 전쟁이란 사실을 감추기 위해서였다. 미국의 참전 등으로 북한이 독자적으로 전쟁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 벌어졌을 때 중국이 북한을 지원하도록 하여 소련의 지원 사실을 숨기려 하였다. 이처럼 6.25 전쟁은 김일성과 스탈린, 마오쩌둥이 치밀하게 모의하고 계획한 전쟁이었다. 1950년 6월 16일 스탈린은 남침 개시일자를 6월 25일로 승인하였다. 남침 공격 계획을 세우면서 스탈린과 김일성, 마오쩌둥이 가장 고심한 것은 미군의 참전 가능성이었다. 그 대책으로 김일성과 스탈린은 미군이 한반도에 도착하기 전에 재빨리 전쟁을 종결하기로 하였다. 즉, 전면 공격으로 재빨리 서울을 점령하고 남하하여 미군의 한반도 상륙을 막아 2개월 내에 전쟁을 끝낸다는 것이었다.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 북한군은 선제 타격작전 계획에 따라 38도선 전 전선에 걸쳐 남침을 개시하였다. 북한군은 서쪽의 웅진반도로부터 동쪽으로 해성, 동두천, 고천, 춘천, 주문진에 이르는 38도선 전역에서 공격을 개시하였다. 강릉 남쪽 정동진과 임원진에는 육전대와 유격대를 상륙시켰다. 북한의 김일성은 6월 25일 오후 1시 35분 평양 방송을 통해 남한이 이날 아침 웅진반도에서 해주로 북한을 공격하였다고 주장하며 북한은 그에 반격한 것이라고 남침을 은폐하였다. 한국군은 압도적인 화력을 가진 북한군의 기습 공격을 저지할 수 없었다. 소련제 탱크 T-34를 앞세운 북한군은 전쟁 발발 당일 해성과 동두천, 허천을 점령하였고 서부전선에서는 파주, 문산을 거쳐 중부전선에서는 동두천, 의정부를 거쳐 서울로 진격하였다. 특히 의정부 서울 축선에서 북한군은 국군의 7배가 넘는 전투력을 집중하여 국군의 후방 주둔 사단이 전방으로 속속 투입됐지만 역부족이었다. 결국 28일 새벽 국군은 미아리 방어선까지 격파당하고 말았다. 하지만 국군은 전장 곳곳에서 북한군에 용감히 맞섰다. 중국의 북공내전 시 국민당군에서는 사단 병력이 통째로 공산군에 투항하는 일도 있었지만 국군은 달랐다. 춘천을 지키고 있던 육군 6사단은 북한군의 공격을 저지하였다. 육군 6사단은 북한군 2사단에 맞서 남하하던 북한군의 발목을 3일이나 묶어버렸다. 당황한 북한군은 홍천에서 전투 중인 북한군 12사단의 일부를 춘천으로 급파했고 북한군 12사단 역시 그들이 맡은 임무를 수행할 수 없었다. 게다가 국군은 공산군의 남하를 지연시키기 위해 6월 28일 새벽 2시에 한강대교를 폭파했다. 타 지역의 전투는 전부적으로 성공을 했는데 춘천만이 이렇게 3일 동안 8시간만 점령할 거는 3일씩이나 끌어가지고 군단장을 해임되고 그 다음에 12사단이라고 하는 게 지금 이북에는 없습니다. 그 당시 12사단의 2개 연대가 못 잘라나했거든요. 여기서 그 정도로 이 춘천 전투가 굉장히 북한으로 봐서는 치명적인 타격을 준 것이죠. 북한군에 의한 서울 함락이 임박하자 이승만 정부는 서울을 탈출하였다. 대한민국이 북한의 남침을 물리치려면 그 정부와 대통령이 살아있어야 했다. 이승만 대통령은 27일 새벽 3시에 서울을 탈출했다. 국회의원들과 내각도 서울을 탈출했으나 이를 국민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 당시 서울 시민 대부분이 정부의 서울 사수 방송을 믿고 피난을 가지 않은 상태였다. 그날 낮에 북한군이 서울에 입성하였고 90만 명에 달하는 서울 시민 대부분이 꼼짝없이 적 치하에 갇혔다. 이들은 구입할 수복대까지 석 달 동안 끔찍한 공산 통치를 감내해야 했다. 정부는 임시로 대전으로 옮겼다가 전황이 불리해지자 대구를 거쳐 부산으로 옮겼다. 그런데 6월 28일 한강 이북의 서울을 점령한 북한군은 3일 동안 그곳에서 지체하였다. 그 덕분에 한국군은 전열을 정비할 귀중한 시간을 얻었다. 정부와 한국군이 전열을 정비함으로써 유엔군의 참전이 가능해졌다. 이승만 대통령은 당시 세계 정세에서 북한의 남침이 의미하는 바를 정확히 알고 있었다. 그는 북한의 남침 사실을 보고받은 25일 오전 주한미국 대사 모초를 만나 다음과 같이 얘기했다. 한국을 제2의 사라예보로 만드는 것을 피해왔으나 현재의 위기가 한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최선의 기회를 제공해준 것인지도 모른다. 사라예보란 세르비아 출신의 한 청년이 오스트리아 hun가자 부처를 저격 살해하여 제1차 세계대전의 발화점이 된 것이다. 이승만은 북한의 침략이 단순히 한 민족 내부의 분쟁이 아니라 세계 자유진영에 대한 공산 진영의 공격이므로 세계 자유진영이 총반격해야 한다고 보았다. 미국 현지 시각 1950년 6월 24일 휴가지에서 북한의 남침 사실을 보고받은 트루먼 대통령은 경로하였다. 그는 우리는 모든 수를 써서 그들을 막아야 한다고 했다. 그는 한국이 공산화되면 일본이 위협받고 세계 반공전선에서 미국의 신뢰도가 떨어질 것을 우려했다. 그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소집을 지시했다. 유엔은 신속히 움직였다. 6월 25일 유엔 안보리는 북한의 남침을 침략 행위로 규정하고 38도선 이북으로 북한군의 퇴각을 요구했다.
북한이 이를 무시하자 이틀 후인 27일에는 유엔군의 파병을 결의했다. 이것은 대한민국이 유엔 결의로 태어난 국가였기 때문이다. 유엔에 의해 성립한 나라를 침략하는 것은 곧 유엔을 침략한 것과 마찬가지였다. 7월 초 유엔군을 지휘할 통합군사령부가 설치되고 메가더가 유엔군 사령관에 임명되었다. 대한민국을 도우려고 파병 16개국, 의료지원 5개국 등 총 21개국이 6.25 전쟁에 참전했고 38개국이 물자 지원을 하는 등 총 59개국이 지원에 나섰다. 한편 미국은 이와 별도로 남침 개시 다음 날인 6월 26일부터 주일 미 해군과 공군을 투입했다. 6월 29일엔 메가더 장군이 한강 남한 영등포에 와서 전선을 시찰하고 북한군의 남진을 저지할 방안을 모색했다. 9,000마일 떨어진 작은 나라 한국에서 지금 벌어지는 사태는 모든 미국인에게 중요합니다. 공산주의 세력이 한국을 침략했다는 사실, 세계 다른 지역에서도 비슷한 공격 행동이 있을 것이라는 경고입니다. 한국군은 북한의 남침 시 일시 후퇴하여 북한군을 남한 깊숙이 끌어들였다가 반격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었다. 한강이 1차 방어선, 금강이 2차 방어선, 낙동강이 3차 방어선이었다. 북한군에 밀려 후퇴한 국군과 유엔군은 8월 초에는 마침내 낙동강을 최후의 방어선으로 하기에 이르렀다. 대구로부터 남으로 마산까지 서남부 방어는 유엔군, 대구로부터 동으로 포항까지는 국군이 방어를 맡았다. 국군과 유엔군은 8월 초에서 9월 중순까지 낙동강 전선에서 북한군과 혈전을 계속했다. 제공권을 완전히 장악한 미군은 북한군의 맹폭을 퍼부었으며 지상에서는 국군과 유엔군이 북한군을 저지하였다. 특히 대구로 통하는 전술적 요지인 대구 북방 22km 지점의 칠곡군 합동에서는 55일간이나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다. 고지를 10여 차례나 뺏고 빼앗기며 북한군 2만 4천여 명, 국군과 유엔군 만여 명의 사상자가 나온 전투에서 국군 1사단은 북한군의 공격을 저지하여 대구를 보수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 전선의 상황이 너무 급해 학도병 등으로 신병을 받아도 이들을 제대로 훈련시킬 여유가 없었다. 이들은 겨우 서너 시간 동안 기본적인 소총 사격 훈련과 수류탄 투척 요령만 습득한 뒤 곧바로 전선으로 투입됐다. 희생자는 계속 늘었고 고문관으로 불리는 신병들은 계속 도착했다. 한바탕 격전을 치르고 나면 부대원의 30-40%가 사라졌다. 이들은 신병으로 교체됐다. 나중에는 군대장이 자신에게 배속된 군대원의 얼굴과 이름도 모른 채 전투에 나서는 지경에 이르렀다. 군적도 없이 죽어간 무명문사들, 그들은 대한민국의 오늘을 떠받친 주역이다. 메가더가 이끌린 유엔군은 1950년 9월 15일 인천 상륙작전을 감행한다. 유엔군 상륙부대가 한반도 중부에서 북한군의 퇴로를 차단하면 낙동강 전선의 유엔군이 대반격을 한다는 계획이었다. 인천 상륙작전이 군사 전략적으로 갖는 가장 큰 의미는 전세를 일거에 전환시켰던 터닝 포인트라는 거죠. 한전이 일방적으로 북한군의 기습 공격에 의해서 한국군이 수세에 몰렸고 그리고 낙동강 방어선으로 궁지에 몰렸을 때 일거의 전세를 전환시켰던 가장 중요한 작전 중에 하나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상륙작전 후 전세가 완전히 역전되었다. 유엔군과 국군은 9월 28일 서울을 수복했다. 이제는 38선을 넘어 북진할 것인가가 문제였다. 이승만은 북한의 침공으로 38선은 없어졌으며 이 기회에 북한 정권을 몰아내야 한다고 생각했다. 이승만은 9월 말 대구의 육군본부에서 한국군 지휘관 등을 소집하여 국가의 최고 통수권자로서 북진 명령을 내렸다. 그에 따라 10월 1일 강릉 방면의 국군 3사단이 최초로 38선을 돌파했다. 10월 7일엔 유엔군이 38선을 넘었고 그 뒤 유엔 총회가 이를 추인하였다. 10월 19일 국군 1사단이 가장 먼저 평양에 입성했다. 국군 중 선두부대는 압록강에 도달했고 유엔군도 한반도에서 공산군을 몰아내기 위한 마지막 공세에 몰입했다. 모두들 전쟁이 막바지에 이른 것으로 생각했다. 이제는 거꾸로 김일성이 멸망위기에 몰렸다. 10월 1일 김일성은 다급히 스탈린과 마오쩌둥에게 구원을 요청하였다.
김일성은 10월 12일 비밀리에 평양을 탈출하여 14일 평안남도 덕천으로 옮겼다가 19일에는 평안북도 대유동으로 옮겼으며 그 후에도 미군의 폭격을 피해 압록강변의 오지로 옮겨 다녔다. 소련과 중공은 참전을 결정하였다. 마오쩌둥은 입술이 없으면 이가 시린 것처럼 북한이 망하면 중국이 위태로워진다고 하며 당초의 약속대로 군대를 보냈다. 스스로 북한을 돕기 위해 지원했다는 조선의용군이란 이름으로 1950년 10월 19일 황덕화의 지휘 아래 1차로 30여만 명의 병력이 압록강 3개 지점을 거쳐 입북하기 시작하였다. 이때부터 적의 주력은 북한군이 아니라 중공군이다. 한국군의 작전권을 유엔군이 가진 것처럼 북한군의 작전권도 사실상 중공군에게 넘어갔다. 중공군은 일본군과 또 장제스의 국부군과 싸우면서 전투력이 강해진 군대였다. 소련군도 1950년 11월부터 참전하였다. 소련군은 공군을 참전했다. 스탈린은 미국과의 확전 가능성을 우려하여 소련군 비행기를 중공 항공기인 것처럼 꾸몄고 조종사는 중공군 복장에 중국어를 쓰도록 교육받았다. 중공군은 유엔군과 한국군이 북한 깊숙이 들어오기를 기다렸다가 11월 1일 평안북도 음산 일대에서 일제히 공격을 개시했다. 미처 대기하지 못한 유엔군은 큰 피해를 봤다. 평양을 거쳐 초산까지 진격한 국군이 중공군의 포위 공격을 받았고 음산 북방 부공산에서도 중공군의 포위되었다. 그리고 압록강을 향해 진격하던 유엔군 역시 중공군의 압박에 악전고투해야 했다. 10월 25일 생포한 중공군 포로의 진술 내용을 무시하고 중공군의 출현을 과소평가한 유엔군의 피해는 아주 컸다. 일명 크리스마스 공세였던 11월 24일 최종 공세에서도 큰 손실을 입은 유엔군은 남쪽으로 후퇴하기 시작했다. 동북방면의 유엔군도 엄청난 수의 중공군과 맞닥뜨렸다. 북한의 임시 수도 평안북도 강계를 점령하기 위해 함경남도 장진호로 진출했던 이 해병 1사단은 10배나 많은 중공군 7개 사단의 포위 공격을 받았다. 11월 27일부터 12월 11일까지 15일간 영하 20-30도의 혹한 속에서 치른 장진호 전투에서 미 해병 1사단은 3천여 명의 전사자 등 사상 최악의 피해를 입었으나 중공군의 남하를 저지하고 성공적으로 철수하였다. 한 방면이 차단당했기 때문에 유엔군은 12월 23일까지 흥남에서 철수했다. 이때 자유를 찾는 북한 주민 10만여 명도 유엔군과 함께 탈출하였다. 결국 1951년 1.4 후퇴로 서울을 중공군에 내주었다. 중공군은 경기도 평택까지 밀고 내려왔으나 다시 유엔군이 반격하였다. 유엔군은 1951년 3월 15일 중공군에게서 서울을 되찾았고 열세를 몰아 3월 말인 38선을 회복하였다. 1951년 4, 5월 중공군의 충계 공세 이후 양측 모두 무력으로 상대를 굴복시킬 수 없다는 것이 분명해졌다. 전선은 교착되었으며 휴전이 모색되었다. 미국과 소련은 막후 접촉에서 휴전에 동의하였다. 정전 협상의 가장 큰 쟁점은 남북 간 경계선과 포로 교환 문제였다. 경계선은 전쟁 전의 38선이 아니라 정전 시의 군사 접촉선으로 합의되었다. 그러나 포로 교환의 문제는 쉽게 합의되지 않았다. 유엔군은 공산권 포로의 자유의사 귀환을 원칙으로 했다. 이에 대해 공산 측이 반발하여 한동안 휴전회담이 결렬되었다. 하지만 미국, 소련, 중공 모두 휴전을 원했다. 1953년 3월 휴전회담이 다시 열렸다. 이때부터 이승만의 휴전 반대가 시작되었다. 이승만은 북진 통일의 기회가 무산된다고 하여 휴전에 반대했다. 그는 정전회담에서 한국군 대표를 철수시켰다. 정전 씨는 국군의 작전권을 회수해서 단독으로 국군을 북진시키겠다고 위협했다. 휴전에 반대하는 시위대가 미 대사관에 난입한 일도 있었다. 하지만 이승만의 진짜 속내는 안전보장 없는 휴전을 반대하는 것이다. 휴전 후 미군이 철수하면 한국은 또다시 소련, 중공의 후원을 받는 북한의 침략 위험 아래 놓이게 될 것이기 때문이었다. 미국은 골치 아픈 이승만을 제거하고 새로운 정부를 수립하는 계획까지 검토했다. 하지만 이승만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한국의 안보를 보장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그러나 더 확실한 약속을 원한 이승만은 1953년 6월 18일 초강수를 구사했다. 2만 7천여 명의 반공포로를 전격 석방한 것이다. 경악한 미국이 미군 철수로 위협하자 이승만은 이번엔 유화책을 썼다. 정전 결정에 따를 테이니 그에 앞서 반미 상호 방위 조약을 체결해달라고 했다. 이승만의 끈질긴 투쟁은 미국으로 하여금 한국의 전략적 가치를 재평가하게 만들었다. 미국은 정전 후 한국의 안전을 보장하기로 약속하였다. 우여곡절 끝에 1953년 7월 27일 오전 10시 판문점에서 정전협정이 체결되었다. 3년 1개월 2일 1129일 동안 계속됐던 6.25 전쟁은 휴전 상태로 들어가게 됐다. 6.25 전쟁으로 대한민국은 엄청난 물적, 인적 피해를 입었다. 주택과 학교, 공공시설, 도로, 철도, 교량 등 기반시설과 공장 등 각종 산업시설이 파괴되었다. 물적 피해액은 당시 2년치의 국민 총생산액에 달했다. 여기에 군인 전사상자 실종자가 62만 명, 민간인 사망, 부상, 실종자가 99여만 명이었으며 유엔군 사상자 실종자는 15만 명에 달했다. 수십만의 전쟁 고아와 미망인이 발생했으며 가족이 흐진 이산가족이 1000만 명에 달하였다. 북한 측도 많은 인명과 물적 피해를 입었다. 전쟁 기간 동안 북한군의 전 사상자 및 실종자는 64만 명에 달했으며 이내 전술로 밀어붙였던 중공군의 피해는 이보다 더해서 전 사상 및 실종자가 97만 명에 달했다. 북한 민간인 피해자는 150만 명에 달했다. 6.25 전쟁 전 남한보다 월등했던 북한의 산업시설과 주택, 건물, 기반시설도 전쟁 중에 거의 대부분 파괴되었다. 이 엄청난 손실과 피해 사실을 보면 북한 공산정권이 무력 공산 통일을 꾀한 것이 우리 민족에게 얼마나 큰 재난을 초래했는지를 알 수 있다. 6.25 전쟁은 또한 대한민국의 국민의식을 형성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1950년 여름 남한 주민은 공산 치하를 경험하면서 자유민주주의의 소중함을 절실히 깨달았다. 남한 주민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귀속의식과 애국심을 갖게 되었다. 북한 공산집단은 약 20만 명의 남한 젊은이들을 인민군으로 납치하여 사지로 몰아넣었고 농촌에서는 이미 완료된 농지개혁을 다시 했으나 농민에게는 아무런 실익이 없는 일이었다. 그리고 토지를 농민에게 나눠준 대가로 견물세를 징수했는데 경작지 한 평당 작물의 포기수, 포기당 이삭수, 이삭당 나달수를 계산하여 이것들을 일일이 곱한 후 내야 할 평당 세금을 산정했다. 뿐만 아니라 매일 집회를 열어 국민들을 동원하고 소위 반동분자를 뽑아 즉결 인민재판으로 박살냈다. 이처럼 북한의 점령 통치는 매우 가혹한 것이어서 짧은 기간이나마 민주주의 체제를 경험했던 남한 주민들의 증오와 원성을 낳았고 주민들로부터 외면당했다. 한편 6.25 전쟁 휴전 후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 체결되어 한국의 안보 태세가 굳건해졌다.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은 1953년 10월 1일 미국 워싱턴에서 체결될 후 1954년 12월 17일에 정식 발효되었다. 한미 상호 방위 조약으로 미군 2기 사단이 주둔하게 되었다. 특히 이 미군은 최전방 휴전선에 배치되어 북한의 남침 공격 시 자동적으로 전투에 돌입하게 되었다. 아울러 국군도 대폭 증강되었다. 전쟁 전 한국군은 10만 명 정도였으나 전쟁 후에는 70만 명으로까지 늘었다. 전쟁 전 8개 사단이 휴전 당시 3개 군단 18개 사단으로 늘어난 국군은 이듬해 1954년 5월까지 5개 군단 20개 사단으로 증편되었다. 해마다 1000명, 총 10,000명가량의 군 간부들이 미국에서 연수하면서 선진 군 전술과 행정관리법을 배웠다. 이로써 국군의 국방력이 크게 증강되었다. 대한민국은 유엔의 도움을 받아 북한의 침략을 물리칠 수 있었다. 유엔의 도움이 없었더라면 대한민국은 세계 지도에서 또 한민족의 역사에서 사라졌을 것이다. 하지만 그것만은 아니었다. 한 나라 국민이 자신을 지키려는 의지와 헌신이 없는데 외국군이 홀로 그 나라를 지킬 수는 없는 법이다. 대한민국 정부와 국군, 국민이 나라를 지키려는 강한 의지를 갖고 숭고한 헌신을 하였기에 대한민국이 살아남을 수 있었다. Deutschland und Korea verbindet die schmerzhafte Erfahrung der Teilung. Für Deutschland ist sie Geschichte.
Wir dürfen in diesem Jahr 30 Jahre Wiedervereinigung feiern. Für Korea ist die Teilung weiterhin bittere Realität. 70 Jahre nach Ausbruch des Koreakrieges wünsche ich Ihrem Land von Herzen viel Erfolg bei dem Bestreben zu Frieden, Freiheit und Stabilität auf der ganzen koreanischen Halbinsel zu gelangen. Damals wie heute steht Deutschland fest an Ihrer Seite.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신원이 확인된 국군전사자 7분의 유해를 봉환하겠습니다. 반대편에서는 국내에서 발굴된 미군 유해 6구가 고국으로 귀환하기 전 국군 전사자와 함께하기 위해 입장하겠습니다. 먼저 대통령 내외분께서 분향단 앞으로 이동하시겠습니다. 국군 전사자의 유가족, 국가보훈처장, 국방부 장관, 주한 미국 대사, 유엔군 사령관 및 보훈단체장과 함께 이동하시겠습니다. 내빈들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호국 영웅들에 대한 예를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몸이 불편하신 분들께서는 앉은 채로 예를 갖추어 주시기 바랍니다. 피
다시 모두 흘러가네 춤춘 푸른 옷에 실려 꽃다운 이내 춤춘 아들아 딸들아 서로 너마라 너희들은 자랑스러운 군인의 아들이다 좋은 옷 입고 푸냐 만난 것 먹고 푸냐 아서라 말어라 군인 아들 너네 다시 모두 흘러가네 춤춘 푸른 옷에 실려간 꽃다운 이내 청춘 내 평생 소원이 무엇이더냐 우리 손주 손목 잡고 금강산 구경일세 꽃 피어 만발하고 활짝 개인 그날을 기다리고 이내 청춘 가갔네 다시 모두 흘러가네 청춘 푸른 옷에 실려간 꽃다운 이내 청춘 다시 모두 흘러간 이내 청춘 푸른 옷에 실려간 꽃다운 이내 청춘 방금 운구된 7구의 국군 전사자 유해는 미국에서 송환된 국군 전사자 유해 중 신원이 확인된 고 2등 중사 오대영, 고 1병 김동성, 고 1병 김정용, 고 1병 박진실, 고 1병 정재술, 고 1병 최재익, 고 1병 하진호님의 유해입니다. 국군 전사자 유해와 함께 입장한 6구의 미군 유해는 국내 미측 단독 작전 지역인 대전 전투, 창녕 지역 전투, 마산 전투, 벙커 고지 전투, 사창리 전투 인근에서 발굴된 유해입니다. 오늘 행사 종료 후 고국의 품으로 귀환합니다. 6.25 참전 국군 및 미국 전사자 유해를 모두 안치하겠습니다. 유해! 안치! 다음은 복귀 신고가 있겠습니다. 차렷! 중위성 신고합니다. 2등 중사
유영봉 외 147명은 2020년 6월 25일을 기하여 조국으로 복귀 명을 받았습니다. 예, 신고합니다. 충성! 바로 70년 만에 돌아온 전우들을 대신하여 류영봉 2등 중사께서 복귀 신고를 했습니다. 복귀 신고자 류영봉 2등 중사는 오늘 봉환된 147인의 전우들과 같은 미7사단 17연대 소속으로 참전하셨습니다. 70년 만에 복귀하신 대한민국의 영웅들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정야! 앞으로! 박! 이어서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전면에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다음은 애국가를 제창하겠습니다. 오늘 애국가는 6.25 전쟁 70주년을 맞아 관악기와 오르간으로 새롭게 연주됩니다. 국방부 및 국립합창단과 함께 반주에 맞춰 4절까지 부르겠습니다.
이어서 순국 선열과 호국 영령에 대한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전화와가지고 그 여기에 찾았다 하는데 지금 놀래고 있어요. 너무 좋았지요. 기분은 정말 믿기지 않았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배우 유승우입니다. 얼마 전 이 자리에 초대를 받으면서 한 가지 전해드린 소식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147명의 국군 전사자분들이 70년이라는 긴 세월의 바다를 건너 마침내 고국으로 돌아오셨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저는 그분들 속에 계실지도 모르는 저와 같은 나이의 어느 국군을 향해 짧은 편지를 띄워볼까 합니다. 친구에게 허락하신다면 나는 당신을 친구라 부르고 싶습니다. 1950년 짧은 생이 멈춘 그 순간 이후로 당신은 나와 같은 20대 청년이기에 난 당신을 친구라 부르고 당신의 그날을 오늘 눈앞에 펼쳐보려 합니다. 친구여, 갑작스런 국가의 부름을 받고 집을 나서던 순간 얼마나 두려우셨습니까? 서둘러 따뜻한 밥을 짓던 어머니의 손을 놓고 돌아서며 얼마나 목이 메이셨습니까? 친구여, 그럼에도 당신은 낡은 군복과 소총 한 자루로 움켜쥐고 전선으로 향했습니다. 지옥 같은 전장에 도착했을 때 당신은 누구보다도
더 용감하게 싸웠습니다. 때론 태양을 짊어진 듯 뜨거운 폭염 아래서, 때로는 수통에 물마저 얼려버리는 칼날 같은 겨울바람에서 전우들의 죽음을 넘어 끝없이 전진했습니다. 친구요, 그 고통스러운 나날들을 어찌 견디셨습니까? 매일 밤 찾아오는 두려움을 어찌 이겨내셨습니까? 포탄처럼 날아오는 번뇌와 서글픔을 어찌 삼키셨습니까? 그리고 마지막 순간은 누구를 떠올리며 눈을 감으셨습니까? 친구요, 당신이 총탄을 피해 숨은 낡은 집은 이제 학생들이 뛰어노는 학교가 되었습니다. 잠시 가족의 사진을 꺼내보던 고단했던 행군로는 이제 젊은이들의 자전거 길이 되었습니다. 다시 돌아가지 못하는 고향 마을은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사는 큰 도시가 되었습니다. 친구요, 당신이 지켜낸 땅 위에서 저는 오늘 평화로운 하루를 보냈습니다. 당신이 지켜낸 땅 위에서 우린 또 이렇게 윤택한 하루를 보냈습니다. 친구요, 잊지 않겠습니다. 당신의 어머니가 단 한순간도 당신을 잊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도 영원히 기억하겠습니다. 2020년 6월 25일 영웅의 친구가. 우리는 이렇게 윤택한 하루를 살았습니다. 청춘을 바쳐 나라를 지킨 호국 영웅들을 우리는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진심을 다해 낭독해 주신 배우 유승호님 감사합니다. 전국 정상의 우정과 평화의 메시지 두 번째 편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President Moon, ladies and gentlemen, it's a great honor to be with you. I'm speaking from the Rose Garden. Right next to me is the Oval Office, the White House. Special place. And you are also at a special place, at a special place in life. The 70th anniversary of the Korean War. I just want to say, for all of those brave men and women that fought to keep communism out, thank you. We salute you. You're very special people. I wish I could be with you today, but unfortunately, we'll have to make it another time where I can shake your hand directly. To all of the people that helped so much from the United Nations, everybody involved, it was an incredible thing that we all together did, and I just want to congratulate you on victory. Thank you very much and have a good day. A message from Her Majesty Queen Elizabeth II to the President and the people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all the veterans who served in the Korean War. Her Majesty the Queen and His Royal Highness the Duke of Edinburgh send their good wishes to the people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all veterans on the 70th anniversary of the start of the Korean War. Her Majesty joins you in remembering all those who paid the ultimate sacrifice in the defence of your nation. 70 years ago, swarms of fireflies and seafires soared from the deck of HMS Triumph in the first British action of the Korean War. By the time the armistice came, 80,000 British soldiers, sailors and airmen had fought to defend your country from the communist menace, and more than 1,000 never returned home. But when I look at your country today, I know their sacrifice was not in vain. Through your peaceful success, you honour their memory. And we stand with you now, just as we did 70 years ago. Today marks the 70th anniversary of the start of the Korean War. Almost 27,000 Canadians stepped up far from home. 516 never made it back. Leur courage et leur sacrifice ont aidé à faire de la Corée du Sud un pays prospère et paisible. Aujourd'hui, on leur rend hommage. Kore halkının huzur ve güvenliğiyle uluslararası barışın tesisi için omuz omuza savaşan kahraman askerlerimiz, aramızda ilelebet sürecek bir dostluğun kurulmasını temin ettiler. İlhamını Kore Savaşı'ndaki bu emsalsiz dayanışmamızdan alan dostluk bağlarımızın her geçen gün daha da güçlendiğini görmekten büyük memnuniyet duyuyoruz. 2012 yılında stratejik ortaklık düzeyine çıkardığımız ilişkilerimizi önümüzdeki dönemde çok daha ileriye taşımakta kararlıyız. Kore Savaşı'nın 70. yıl dönümünü andığımız bu tarihi günde aziz şehitlerimizi rahmetle, gazilerimizi minnetle yad ediyorum. Kore topraklarındaki ebedi istirahatgahlarında yan yana yatan bu kahramanlarımızın aziz hatıraları önünde bir kez daha tazimle eğiliyorum. Ruhları şad olsun. 전국 정상의 우정과 평화의 메시지 마지막 편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대한민국에 영상을 보내주신 모든 정상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70년 전에도 그러했듯 지금도 앞으로도 우리 23개국의 우정과 평화는 영원할 것입니다. I'm pleased to join you in honouring those who defended the Republic of Korea during the Korean War. More than 17,000 Australians served in Korea. 340 did not come home. On this milestone anniversary, I want to affirm Australia's commitment to stand by our Korean friends in support of peace and stability. We are like-minded liberal democracies who believe in the rights of every person to live free of coercion. We believe in enterprise and free trade, and we have both witnessed the transformative power that occurs in nations when liberty and prosperity coexist. Australia and the Republic of Korea are firm friends and partners, a relationship underpinned by shared values. Our partnership has seen us work closely together on common challenges, protecting our peoples. So on this anniversary, I honour the bond between us, and in particular I acknowledge President Moon, with whom I've had the opportunity to meet on many occasions. But I also, most importantly, honour almost 100,000 Australians with Korean ancestry, and we remember the sacrifices made by our veterans in the defence of a great friend. In 2016 en 2018 bezocht ik de militaire begraafplaatsen in Busan en Winsong, samen met veteranen van de Koreaanse oorlog. Een onvergetelijke ervaring. De soldaten van toen, waaronder bijna 5000 jonge Nederlanders, verdienen onze grote dankbaarheid en diep respect. Laat ons hun nagedachtenis eren, door samen pal te staan voor vrede, vrijheid en veiligheid in het hier en nu. Laat ons de slachtoffers herdenken, onze veteranen eren en de innige vriendschap tussen onze landen blijven koesteren.
7 decades ago, more than 7,000 young Filipino soldiers joined allies in the Korean War. From the Great Battle of Yeoldong to the Battle of Miri Hill, Filipinos never faltered in defending freedom and the democratic way of life. Today, we honor the Filipinos and soldiers of all nations who fought valiantly in that war. There is no other way. We must recognize bravery is not easy to master. We must remember heroism very seldom seen. And we must reaffirm values so sacred, they form the bedrock of our special bilateral ties. As the world faces emerging challenges yet, let the memory of those who fell in the Korean War inspire us all to rise together jointly in solidarity. Thank you. รัฐมนตรีว่าการกระทรวงกิจการผู้รักชาติและทหารผ่านศึกสาธารณรัฐเกาหลีและผู้แทนระดับสูงจากประเทศต่างๆทหารผ่านศึกสงครามเกาหลีและแขกผู้มีเกียรติทุกท่านประเทศไทยเป็นประเทศแรกในทวีปเอเชียที่ส่งกองกำลังทหารร่วมรบกับกองกำลังทหารของสหประชาชาติในสงครามเกาหลีทหารผ่านศึกที่ปฏิบัติการรบในสงครามเกาหลีทุกท่านถือเป็นผู้มีคุณูปการอย่างสูงต่อการทำรงรักษาเสถียรภาพและความมั่นคงบนคาบสมุทรเกาหลีในช่วงวิกฤตการณ์และผมมีความภูมิใจที่ภารกิจของทหารผ่านศึกไทยในครั้งนั้นได้เป็นรากฐานที่สำคัญของความสัมพันธ์ที่แน่นแฟ้นระหว่างประเทศไทยกับสาธารณรัฐเกาหลีมาจนถึงปัจจุบันและสืบต่อไปในอนาคตทหารผ่านศึกทุกท่านจะเป็นแรงบันดาลใจให้พวกเราและอนุชนคนรุ่นหลังร่วมกันปกป้องรักษาสันติภาพบนคาบสมุทรเกาหลีเพื่อความสงบสุขความมั่นคงและความเจริญรุ่งเรืองอย่างยั่งยืนของภูมิภาคและโลกต่อไป 노래 재창이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반주에 맞춰 힘차게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보도였죠. 6.25 추념식 때 연주한 애국가 도입부, 북한 애국가와 유사 논란. 야, 세상에 이게 정말 사실이면 이게 보통 문제 아닌 것 같은데 말이죠. 어쩔 수 없습니다. 확인부터 해봐야 되겠죠. 자, 그럼 지난 25일 70주년 추념식 때 이 KBS 교향악단이 연주한 편곡된 애국가부터 들어보시죠.
확실히 저 기존 애국가랑은 좀 다른 느낌인데 말이죠. 자, 그러면 북한 애국가도 한번 들어보실까요? 광산 노동자 출신 김원균이라는 사람이 작곡했다는데, 자, 북한 애국가 전주입니다. 뭐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말이죠. 자, 짧게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먼저 애국가. 자, 다음 북한. 자, 다시 애국가. 이제 북한. 이 빰빠라빰빰빰빰. 야, 이게 어떻게 된 영문일까요, 이게? 예, 그렇습니다.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해프닝에 가깝다. 자, 국가보훈처가 오늘 이렇게 해명 자료까지 냈는데, 연주를 맡은 KBS 교향악단 측에 특별히 이 70주년인 만큼 엄숙하고 장중한 분위기로 좀 연주를 해달라 부탁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KBS 교향악단은 교향악단대로 국립 끝에 그래 바로 이거야 이 노래 참고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말이죠. 그렇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즐겨 듣는 노래인데 말이죠. 차이콥스키 교향곡 4번 1악장. 자, 다시 한번요. 네, KBS 교향악단 이 노래 도입부를 참고해서 앞서 들으신 그 애국가 전주를 편곡했다 하더군요. 해프닝에 가까웠던 것 같습니다. 영상을 투사하는 그런 행사였습니다. 이벤트였습니다. 근데 알고 봤더니 이게 147분의 유해를 직접 운송했던 항공기는 아니었다. 이게 지금 드러났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너무 이벤트를 하려고 무리하게 우리 영웅들의 유해를 이용한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이 좀 나왔습니다. 김혜일 교수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미디어 파사드 기법이라 해서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것처럼 비행기 동체다가 영상을 쏘게 되는 저런 행사에 초점을 맞춘 것 아니냐라는 지적이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제일 중요한 건 이 6.25 전쟁을 기념하면서 유해를 모셔온 우리 선전 용사들을 이후하기 위한 데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결국 저 비행기의 동체 때문에 물론 우리 정부는 이게 이제 코로나로 인한 방역 문제를 이유를 들었지만 결국 유해를 옮기게 되는 과정들을 거치게 되면서 정작 중요하게 초점을 맞춰야 되는 본질에서 어긋난다라고 지적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더군다나 지금 현재 청와대에는 탁현민 비서관이 가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보고 있는 것처럼 여러 가지 보여주기식의 행사에 너무 치중한 것 아니냐라고 하는 비판의 소지가 있다라고 하는 지적에 대해서는 청와대 입장에서도 보다 본질에 치중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의전 행사들에 대해서 한번 깊이 있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보신 화면이 그 공중급유기 저희가 3대가 있다고 합니다. 3대가 있는데 미국에서 하와이에서 유해를 모셔올 때는 번호가 001이었습니다. 그 비행기의 번호가요. 근데 행사장에는 002, 그러니까 3대 중에 다른 비행기가 온 게 이제 확인이 된 셈인데요. 자, 이걸 어떻게 봐야 될지에 대해서는 참 보시는 분마다 해석이 다를 수는 있겠습니다만 이게 왜 70년 만에 돌아왔냐 하면은 147구의 유해가 이것이 미국과 북한이 협상을 해서 미군 유해를 송환을 했는데 미국에서 DNA 검사를 해보니까 한국군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미국까지 거쳐서 미국까지 갔다가 북한에서 발견돼서 미국까지 갔다가 147구의 유해가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그 유해를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렇게 장엄하게 그 행사를 하고 문재인 대통령도 거기 가서 묵념을 하고 그런 사진이 있었죠. 저녁에 그런 사진이 있었는데 지금 실제로 유해를 운구해온 항공기 그 항공기는 방역 문제 때문에 이것을 그 행사장에 쓸 수가 없으니 다른 동일 기종의 항공기를 사용을 했다는 거죠. 그렇다면은 147구의 유해를 70년 만에 돌아온 유해를 옮긴 겁니다. 이 원래 타고 온 항공기에서 옮겨가지고 행사를 위해서 다른 항공기에 옮겨서 앉혀 놓으신 거죠. 거기서도 사진을 찍은 거예요. 그 사진을 찍고 거기서 그 군인들이 이 예를 갖춰서 다시 모시고 나오는 것처럼 이 연출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는 이 유해가
본인이 왔던 본인들이 타고 왔던 그 비행기에서 내려져서 다른 비행기에서 다시 올라갔다가 행사를 위해서 다시 내려오는 이렇게 이 어떤 퍼포먼스를 위해서 이렇게 한 거는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는 일이죠. 저는 좀 본질에 충실했으면 하는 마음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정세균 국무총리가 현충일에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애국심을 국민들이 보여주면 국가가 가져야 할 책무는 보훈이라고.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저는 그 말에 동의를 하고요. 그러니까 미국은 모병제 국가임에도 모병을 할 때 항상 하는 얘기가 그거잖아요. 이 군인들, 당신들은 살아서 조국의 품에, 가족의 품에 돌아올 거고 죽어서라도 꼭 가족의 품에 돌려주겠다. 그 얘기를 하는 데서 애국심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는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관훈 상제 중에 상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보수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그 관행을 지켜주길 바라거든요. 이건 국민들한테 하는 행사잖아요. 국민들을 위로하고 그다음에 이 전사자들을 위로하고 유족들을 위로하고 이런 마음이면 그리고 예를 다하고 그러면 미국 같은 데 보면 이 전사자 미국은 꼭 찾아와서 어느 시간이 되든 대통령이 그 세인트 앤드루스 공군기지에 가죠. 행사 다 취소하고 유해가 도착하는 시간에 딱 맞춰서 가서 대단한 행사 아니에요. 그냥 국가 연주하고요. 국가 그렇게 막 관현악으로 이렇게 편곡해서 연주 안 하고 제대로 연주하고 그리고 그냥 대단한 행사 안 하고 대통령하고 관계자들이 옷깃을 열으면서 예를 표해요. 그걸 하면 되지. 그래서 보훈처에다가 이런 관행이 있느냐 임시 안치를 하거나 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고 물었을 때 국가보훈처에서 언론을 보니까 국가보훈처에서 답변을 그렇게 하셨다 그러더라고요. 잠깐이라도 임시 안치를 해야 되면 이 경우 한 20몇 시간 임시 안치가 된 거잖아요. 우리나라 도달하고 나서 유해들이 행사를 하기까지 25시간이 걸렸다는 언론 보도가 있는데 이 정도면 국립현충원에 모신대요. 예를 다하기 위해서. 근데 우리가 그렇게 했나요? 근데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국가보훈처가 밝혔어요. 지금 국가보훈처가 밝혔으면 저는 이렇게 뜻깊은 행사에서는 그 예를 다하고 그 본분에 충실하고 그런 부분을 보여줬으면 지금 사소한 앞에 그 애국가 도입 부분이 이상하다 그리고 해병대 가가 틀렸다 육군가가 틀렸다 이런 얘기는 좀 덜 나오지 않았을까 이런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저는 이 부분이 논란이 되는지를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처음 알았는데요. 저는 이 행사가 굉장히 대한민국의 품격을 높이기 준 행사였다라는 평가를 더 많이 들었거든요. 그게 어떤 점이었냐면 우리나라에서 6.25 전쟁을 기념하는 행사를 해진 뒤에 처음 한 행사였다. 그것이 고령의 그 참전 용사들을 배려한 그 해진 이후 그 더위에 시원해진 이후에 행사를 치룬 그 점을 굉장히 높게 샀다. 그 배려한 점을 높게 샀다. 그 부분을 아름다운 행사로 저는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격가지들이 문제가 된 줄은 몰랐습니다. 저는 이 행사의 메시지가 굉장히 중요했던 것 같아요. 문재인 대통령께서 세상에서 가장 슬픈 전쟁을 이제 끝내자. 그리고 남과 북이 정말 이웃이 되자라고 했던 그 메시지가 더 기억에 남아야 되는 행사였고 많이 남고 있는 행사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끝까지라는 표현이 저는 이 미디어 파사드를 하기 위해서 지금 보니 물론 저녁에 그 참전 농사분들 건강을 생각했을 수도 있다. 또 무더위에 그렇기도 하지만은 이 행사의 하이라이트가 이 비행기 동체에 LED 조명을 쏴서 이렇게 하는 것이고 밤에만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그런 어떤 퍼포먼스에 조력하기 위해서 밤으로 잡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또 하나 격가지가 않은 것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아니 70년 만에 돌아온 국군 그 전차자 유해를 행사를 위해서 이 비행기에서 저 비행기로 옮겨싣고 이것이 그러면 정말 진정으로 그분들을 추모하는 마음이 있는 것인지 행사가 더 중요한 것인지 그런 부분을 생각하게 되면 격가지는 아니죠. 근데 그 탁현민 비서관 입장에서는 저게 정말 격가지일 수가 있을 거예요. 정말 행사를 진짜로 한번 의미 있게 해보려고. 근데 저게요. 만약에 TV조선에서 저런 일이 있으면 저 큰 방송사고였을 겁니다. 그렇게 설명할 부분이 아니지 않는가. 그럼 오히려 양해를 구하는 게 낫잖아요.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됐는데 임시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게 낫지. 저런 사고는 초대형 사고입니다. 방송사 때. 저희들은 그렇게 사고를 안 할 겁니다만 이 청와대 보도자료가 이 오해를 살 만한 여지를 남겼습니다. 이게 유해를 싣고 온 비행기에 직접 상행한다 이런 표현들이 좀 있습니다. 딱 001이다, 002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는 않았습니다만 보도자료를 보면 유해를 운구해온 그 비행기가 이 행사에 와서 굉장히 의미 있는 이 미디어 파사드를 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미리 사실 방역 때문에 비행기 옮기기 힘들고 이 행사를 하려고 그러면은 준비가 한 4일 이상 걸렸다고 합니다. 이게 공면이기 때문에 굉장히 다시 말해서 기술적인 부분을 맞춰야 하기 때문에 다른 비행기를, 그러니까 방역을 하고 24시간이 지난 다음에 행사를 하긴 했습니다만 방역을 하고 다시 옮겨서 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다라고 설명을 했으면 좋지 않았겠나. 그럼 이런저런 오해들은 없지 않았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특히 70년 만에 돌아오는 우리 영웅들의 유해가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습들이 과연 바람직했느냐. 거기에 대한 문제 제기들이 좀 나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거기다가 이게 또 나오니까 이 육군과 해병대가 이 방송에 이 엉뚱한 가사가 나왔다. 이런 또 지적도 나옵니다. 한번 보시죠. 이 아래에 나간 자막이 이제 잘못 난 자막입니다. 이게 이 시대가 변하면서 아세아라는 걸 온누리로 바꾸고 이제 좋은 의미로 많이 바꿨습니다. 근데 이 보훈처가 이 자막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실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방송사고이기도 하고요. 준비 과정에서 좀 꼼꼼히 챙기지 못한 그런 일이 좀 있었습니다. 개사 전에 가사가 나가면서 이 행사 너무 지나치게 또 쇼만 하려고 하다가 또 저런 디테일한 걸 또 놓친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이 또 제기가 됐고요. 또 하나의 논란은 애국가입니다. 애국가 도입부가 북한 국가하고 비슷하다 이런 주장이 제기가 됐습니다. 자, 한번 비교해서 들어보시죠. 애국가를 제창하겠습니다. 오늘 애국가는 6.25 전쟁 70주년을 맞아 관악기와 오르간으로 새롭게 연주됩니다. 네. 자, 이것만 보면 앞부분 도입부 똑같습니다. 우리 애국가가 저렇게 시작하지는 않죠. 근데 다만 이번 행사를 이 70주년이다 보니까 좀 더 엄숙하고 장중한 분위기로 시작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연주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보훈처가 KBS 교향악단에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전주 부분이요. 북한 애국가, 이른바 애국가라고 하는 도입부하고 또 다른 여러 이 교향곡이라든지 이런 것에 있어서 등장을 합니다. 또 한번 들어보시죠. 차이콥스키의 교향곡 4번 1악장 그리고 영국 국가 God Save the Queen 여기도 사용되는 빵빠레라는데 한번 보시죠. 아주 짧은 부분입니다. 비슷비슷하죠. 그렇다 보니까 이제 뭔가 일부에서는 의도를 갖고 한 게 아니냐 이런 지적도 하고 반대로 여러 가지 좀 장업하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비슷한 의미 나온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자 김정욱 교수님 이런 거 가지고 자꾸 논란되는 거 참 씁쓸합니다. 아니 기본적으로 KBS 교향악단이 북한에 잘 보이려고 하는 게 없는 거니까 예. 굳이 저렇게 해야 될 이유가 없고 거꾸로 얘기하게 되면 북한이 차이코스키 교향곡을 갖다가 활용하게 되는 거고 예. 영국과 활용하게 되는 거니까 제가 볼때 이렇게 접근을 하게 되면 상당히 이념의 시각을 보게 되는 측면이 분명히 있는데요. 저도 KBS 교향악단이 70주년이라는 아주 중요한 어떤 하나의 그 계기, 그 다음에 147구 우리 국군 유엔을 모셔오는 과정에서 좀 더 좋은 걸 하려다 보니까 발생한 문제여서 저는 이거 그야말로 선의에서 나온 내용이라고 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만약 이렇게 잘못 접근하게 되면 뭐냐면 청와대도 마찬가지겠지만 이 행사가 저렇게 작다고 말씀 안 하시지만 저런 실수가 벌어지길 바랬겠습니까? 전 더 큰 선의를 가지고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중간중간에 문제가 생겼다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대신 말씀하신 것처럼 사전에 좀 양해를 구하고
국민의 시각에서 오해할 수 있는 상황들을 미리미리 얘기했다면 훨씬 더 좀 깔끔하게 됐을 측면이 분명히 있는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지금에도 마찬가지지만 정부가 잘못한 부분이 있으면 잘 설명을 하는 거고 더 중요한 건 70주년 이런 걸 계기를 통해서 평화 또 북미 협상을 하니까 저런 유해도 저희가 모셔올 수 있는 거니까 그런 측면에서라도 그런 계기로 좀 활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행사를 굉장히 잘 치르기 위해서는 디테일이 매우 중요하죠. 그러니까 지금 탁현민 비서관을 비롯해서 청와대 여러 행사들을 잘 치렀다고 하는 데에는 아주 세심한 점까지 찾아갖고 준비하는 노력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다른 행사도 아니고 6.25 전쟁에 대한 70주년 행사 아니겠습니까? 노래를 조금 전에 들어보신 시청자분들께서는 참 흡사하네라는 전주 내용들을 들으셨을 겁니다. 6음 정도가 같다라는 거거든요. 대한민국 애국가를 부르는데 꼭 이거를 넣어야 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면 다른 때도 아닌 6.25 전쟁 속에서 우리가 현재 북한과 평화통일을 지향해야 되는 우리 민족의 역사적 사명이 있습니다만 현재 북한이 대한민국에 대하고 있는 여러 가지 태도라든지 그리고 지난 역사를 돌아봤을 때 최소한도 6.25 전쟁에 대한 기념식 속에서는 이러한 논란 자체를 차단시키는 게 굉장히 디테일에 신경을 쓰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얘기들이 좀 조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민한 국민들이 있는 거는 저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게 청와대나 정부가 좀 이해를 해주셔야 되는 게 개성연락사무소 우리가 화면으로 봤잖아요. 그 폭파는 그게 얼마 안 됐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국민들 마음이 어땠겠어요. 그때 또 뭐라고 했어요. 뭐 군사행동 하니 많이 이런 게 지금 며칠 됐다고. 6.25 전쟁 70주년일 뿐만 아니라 그때 유족들 그리고 그 가족들이 지금도 아직 살아 계세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데 대해서 좀 더 세심한 모습을 보여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6.25 행사 관련해서 이런저런 논란이 좀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6.25 전쟁 71주년을 맞아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함께 전열에 섰던 16개 파병 우방국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제71주년 6.25 전쟁 기념식이 25일 6.25 전쟁 당시 임시 수도였던 부산 영화의 전당에서 열렸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자리에서 호국 영령의 넋을 기리며 국가 유공자에 대한 합당한 예우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이념의 대립이 심화해 갈등으로 발달했고 그 갈등이 서로에 대한 몰이해와 혐오로 변질해 분단의 아픔이 깊어졌다며 다시는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 대표는 6.25 전쟁 당시 군사협조에 나선 미국, 캐나다, 콜롬비아 등 16개 파병국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16개 파병 우방국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며 그들의 민주주의가 위협받으면 도와야 하고 그들이 민주주의의 적들과 맞설 때 같이 서주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표는 지난 14일 취임한 이후 첫 일정으로 대전 현충원을 찾았고 이틀 뒤인 16일에도 서울 현충원을 참배하는 등 보훈과 안보를 강조하는 행보를 보였습니다. 6.25 전쟁 기념행사 참석 역시 보수의 핵심 가치 가운데 하나인 안보를 강조하기 위한 행보로 풀이됩니다. 야권에서는 6.25 전쟁 기념일을 맞아 정부의 대북 정책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이어졌습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북한이 대한민국 대통령을 향해 입에 담기 힘든 막말을 해도 문재인 정부는 제대로 된 유감 표명조차 못하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심기 경호에만 급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기념행사에는 김부겸 국무총리가 참석했습니다. 김 총리는 대한민국은 참전 용사들의 피 끓는 애국을 기억하고 예우하는 일이 세대를 이어 전해지는 자랑스러운 유산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온 힘을 쏟겠다고 밝혔습니다.